예, 여러분들, 출제 순위 18위, 예, 국제기구입니다. 예, 찍는다고 계속 찍는데, 더디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국제기구, 첫 번째 이제 국제관계와 국제행위 주체, 그 다음에 국제기구와 국제관계인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제행위 주체서부터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UN. 예. 이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국제행위 주체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누구냐? 제일 이제 기본이 바로 이제 주권 국가죠. 예.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가 국제사회라고 할 때 국제사회에는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주권 국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국제기구가 들어가죠? 예. 국제기구는 이제 국가 간의 협의로 만들어진 기구로서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국제기구가 꼭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처음에 나타났던 국제기구는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어떠한 협의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확장돼서 꼭 구성원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초국가적 행위체죠. 물론 이 초국가적 행위체에서 당연히 국제기구도 포함이 되죠. 이제 국제기구도 초국가적 행위체죠. 우리가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것들은요, 국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국제기구도 물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즘에는요, 국가 내부적 행위체인데 이런 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제행위, 그러니까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예, 특정 민족들, 예, 또는 특정 민족 단체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내부적 행위 주체이면서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제행위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티벳의 그 정신적 뭐라 그러죠? 이제 뭐 지도자라고 하나요? 달라이 라마 뭐 이런 분들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이쪽으로 평화 뭐 우호 뭐 이런 거 증진시키면서 다니시는 분들의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이제 저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도널드 레이건 이전 대통령이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제 요즘에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 주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국제기구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우리가 보통 국제기구를 분류를 하는데, 예. 첫 번째는 가입 자격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입의 어떠한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하는 거는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능, 예,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죠. 그럼 국제기구를 우리가 가입으로 분류할 때, 예,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정부간 기구하고 비정부간 기구 있죠? 예. 예. 제가 날씨가 추워서 장갑을 안 끼고 다니니까, 예, 원래 내가 이게 원래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손도 따뜻하다 그러나요? 아니야? 근데 가슴이 안 따뜻한가 보다, 그러면. 내 가슴이 되게 메말랐나? 보통 손이 되게 따뜻한 편이라, 예, 그냥 다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차갑네요. 예. 글씨가 쓰는 게 너무, 이렇게 손이 얼어 있는 상태라, 예, 성의 없어 보여요. 예, 그래도 좀 이해하세요.
정부 간 기구는 가입을 정부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가입하는 기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UN, 예.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WTO나 IMF 뭐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가입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가입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 다음 비정부간 기구는 시민단체들이 보통은 가입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국제기구죠. 예.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게 갑자기 왜? 그린피스. 예.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비정부간 기구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파 같은 거 있죠? 피파 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축구협회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가입하는 피파도 정확히 따지면 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비정부간 기구에 해당한다는 거.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기구에서 보면 이제, 예. 여기 뭐라고 보면 됐죠? 예. 지역적 기구. 그리고 범세계적 기구 있죠? 그러니까 가입 자격이 특정 지역,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유럽으로 제한되면 지역 기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의 특정 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지 않으면은 범세계적 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예. 대표적인 지역 기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EU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뭐 들어가죠? 나프타. 나프타인데, 예. 나프타가 뭡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서유럽 미 중심에서 만든 군사동맹이 있죠. 예, 나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토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나사라고 하다가 끊고 다시 붙여서 찍는 거거든요. 예, 나토. 그 다음에 범세계적 기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WTO나, 예. 그 다음에 뭐 UN, 예. 그 다음에 뭐 그린피스나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도 비정부간 기구긴 하지만 지리적인 어떠한 그 한계, 예, 그 한계를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로 된다? 범세계적 기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범위. 기능적 범위에서는요, 이게 국제기구가 뭐 스포츠면 스포츠, 아니면은 환경,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제한적 기구라고 하고요. 국제기구의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포괄적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기구들은 뭐 정치, 문화, 경제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기구를 우리가 포괄적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적 기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UN이 들어가죠. 그리고 EU도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제한적 기구는 뭐 UN이나 EU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제한적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WTO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된 것만 담당하고요. 피파 같은 경우에는 축구만 담당하겠죠.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문제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만 담당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한 그 약소국이나 아니면 이제 좀 빈곤 국가들의 어떠한 그런 의료적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UN, EU를 빼고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기능이나 역할이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 기구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국제기구 하나 딱 준 다음에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UN 한번 볼까요? UN이요? UN은 가입 자격으로 보면 정부간 기구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범위로 보면은 지역기구고, 범세계적 기구고, 그 다음에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무슨 기구죠? 포괄적 기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피스 한번 볼까요? 그린피스를 가입 자격으로 보면 비정부간 기구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범위로 보면 범세계적 기구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제한적 기구.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기구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류를 할 수 있어야지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간혹가다 시험에 보면, 예, 선지에서 되게 처음 보는 아주 낯설은 국제기구를 이름을 주고
분류하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국제기구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 뭐 눈에 익은 것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 선지에 뭔가를 써놔야 되니까 낯설은 기구도 써놓지만 답은 보통 낮이 익은 기구들로 답을 만드니까 낯선 기구가 나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답에 해당되는 낯익은 기구가 있는지만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말고요. 그대여 걱정하지를 말아요. 그렇죠.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제연합이죠.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게 창설된 배경을 보면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국제연맹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죠.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꼭 예를 들어서 안보라고 하는 게 전쟁을 억제하는 건데 안전 보장에 대한 협의만 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서로 문화에 대한 편견들이나 종교에 대한 편견들, 아니면 경제적인 어떠한 이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쟁이나 어떤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화적인 어떠한 편견을 없애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권을 개선시키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 협력이나 경제적 개발도 필요하고 즉 안보를 위한 어떠한 협의에는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문화, 경제 협력, 그 다음에 인권 이런 다양한 교류 협력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게 바로 뭐 있죠, 여러분들? 유네스코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라고 하는 건 그 유엔 산하기구예요, 여러분들. 유엔 산하기구. 아셨죠? 그리고 경제 개발 협력은 뭐 하죠, 여러분들? 이제 웅크타드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웅크타드 그러면은요, 유엔 차원에서 선진국, 후진국 간의 어떠한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인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그 빈곤국이나 약소국의 국민들을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죠? 이제 그게 바로 유니세프. 그래서 특히 이제 유니세프나 유네스코 같은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이 유네스코나 유니세프가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은 정부 간 기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정부 간 기구들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유엔 산하에 있잖아. 어디 산하에 있다고 여러분들? 유엔 산하 기구죠. 근데 유엔 자체가 무슨 기구예요, 여러분들? 정부 간 기구잖아요. 그러면 제 애매모호한 게 유네스코하고 유니세프를 우리가 정부 간 기구로 봐야 되느냐, 비정부 간 기구로 봐야 되느냐. 이건 솔직히 아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좀 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환직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를 비정부 간 기구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예전에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를 정부 간 기구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유엔 산하 기구로서 유네스코나 유니세프는 시험 선지에 나왔을 때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 간 기구로 빨리 결정하지 말고 다른 선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해 봐라. 아셨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 간 기구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에서 유니세프가 있고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 4번쯤에 WTO가 있다. 그럼 그때는 유네스코나 유니세프를 이 사람들이 뭘로 낸 거죠? 그렇죠. 비정부 간 기구로 낸 거니까 그때는 WTO를 당연히 뭘로 골라야 돼? 답으로 골라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정부 간 기구가 아니라 비정부 간 기구를 뽑으라고 하니까 비정부 간 기구를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WTO 들어있고 그 다음에 IMF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프타 들어있거나 EU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지 4번쯤에 유네스코나 유니세프가 들어있다. 지금 비정부간 기구 고르라고 했는데 선지 3개가 다 정부간 기구죠. 그때는 유니세프나 유네스코를 뭘로 골라라? 비정부간 기구를 고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제가 멍청해서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문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네스코나 유니세프는 유엔산하 기구니까 정부간 기구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즉 비정부간 기구들이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간 기구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만 취재하는 사람들은요 유니세프나 유네스코가 유엔산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유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무식하거나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산하 이제 기구, 이제 유엔 산하 이런 기구 말고 이제 유엔의 구성을 볼게요. 처음에 보면은 유엔의 구성에서는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유언이 왜 나와 갑자기? 유엔에 가입한 모든 가입국들의 참여로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유엔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국이 1표예요. 1국이 1표. 예. 그럼 유엔 총회에서는 뭐 결정하냐? 이게 유엔 총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가입국의 가입 승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안전보장이사회. 우리가 흔히 줄여서 안보리라고 해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합니다. 이 안보리에 보면은요, 상임이사국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이 몇 개죠? 10개 정도 있죠. 상임이사국은 왜 우리가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냐면 이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은 계속 바뀌어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총회에서 상임이사국 말고 비상임이사국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국하고 상임이사국하고 좀 구분해서 그러면 상임이사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강대국이 들어가요. 강대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이죠. 그럼 안보리에서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한 거 많이 결정해요. 첫 번째, 평화유지군 파견할지 안 할지. 우리가 보통 PKO라고 하는데 그 분쟁 지역에 분쟁을 중단시키는 목적으로 유엔 산하가 유엔이 군대를 그러니까 그 PKO가 그렇다고 상임 군대는 아니고요.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 유엔에 가입한 가입국들이 군대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군대라고 하지만 늘 있는 군대는 아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그런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걸 파견할지 안 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할지 안 할지. 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보리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다수결로 하는데요. 상임이사국에서 단 한 나라라도 그렇죠. 의결을 거부하면 의사결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보리에서 의사결정이 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반드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즉 상임이사국 단 한 나라라도 의사결정을 거부하면 14국가가 찬성을 해도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임이사국의 의결 거부권이라고 해요. 예. 단 한 나라가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상임이사국 5개에게 의결 거부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보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어떤 그 국제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지금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즉, 안보리 유엔 안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힘의 관계가 존재한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국제사법재판소죠. 예.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에 있는 국가 간의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면은, 그쵸, 즉 원고가 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국가가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데, 국제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국이 모두 재판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쟁 당사국이 2개 국가인데 한 나라는 신청을 하고 한 나라 안 한다, 그러면 국제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려면 당사국 모두가 재판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 이때 재판을 신청하는 당사국은 꼭 유엔에 가입해야 되느냐?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국가도 사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당사국에서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꼭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고 비회원국도 당사국가가 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사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텐데, 그럼 이 판결이 중요한 게 강제력을 갖느냐? 예. 판결을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는 일본 거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독도를 반드시 할양해야 되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즉, 판결한 내용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나 힘이 없다는 거죠. 물론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경제적 제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강제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력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거지 억지로 그 판결을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나와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강제력이 없다가 아니라 강제력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강제력이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억지로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 또는 판결의 내용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뿐 판결의 내용을 강제로 집행하지 못한다. 예.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처음에 이제 최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많이 푸니까 1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이요. 예. 2016년 국가직. 예. 올해는 국가직이 작년보다 조금 늦어요, 여러분들. 4월 8일 날 정도 보죠. 4월 8일 날 보면은 지금이 12월 27일이니까 1월 8일로 계산하면은 한 100일 정도 남았어요. 100일 조금 더 남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이 되게 여러 번 있어서 그런지 꼭 100일 남겨놓은 그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상당수의 공무원분들, 공시생들은 마치 꼭 수능생들이 그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국가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내 목표가 지방직이거나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국가직을 준비할 때는, 그쵸, 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국가직에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럼 그때 지방직이나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 준비할 때는 3개월을 다시 계획을 짜서, 아니면 2개월 정도를 계획을 짜서 정상적으로 다시 2개월 동안 5과목을 다 한 바퀴씩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는 지방직이라고 하더라도, 예,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준비를 끝내놓고 모든 과목을 한 번씩 총정리해서 돌리고, 그리고 보고, 예, 그리고 혹시 국가직에서 시험이 안 나왔을 땐 다시 2달 반 정도의 계획을 짜서 지방직을 보셔라. 예.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목표가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루다 보면은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그러다 보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번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차피 난 지방직이니까 뭐 자꾸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은 1년 준비할 시험이 2년, 3년 준비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매번 보는 시험이 종착이고 나의 목적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예.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제연합에 대한 옳은 설명. 예. 1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단 안보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예. 두 번째 거.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과 일부 비상임 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거부권은 누구한테만 주어집니까? 상임 이사국에게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의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나 인권이사회는요, 안보리 산하기구가 아니라 그냥 유엔의 산하기구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된다. 이 앞에도 설명이 나왔는데 9명이 아니라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볼까요, 여러분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회복지직이죠. 21세기의 국제 체제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그 중에 초국가적 행위체에는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간 기구가 있다. 일단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정부 간 기구. 세계무역기구. 이건 정부 간 기구가 맞죠. 그 다음에 북미자유협정.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이죠. 이거는 정부 간 기구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억에 국제사면위원회. 이거 국제사면위원회는 뭡니까? 이제 뭐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서 정치사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어떠한 무죄인데 어떤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감옥에 가둔 이런 사람들의 사면을 촉구하는, 즉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 촉구라는 세계 시민 단체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는요, 정부 간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 2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세 번째, 국제인권연맹. 딱 봐도 여러분들 국제인권연맹은 정부 간 기구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이것도 이제 각국의 올림픽위원회, 협회가 가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간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 3번도 기억의 국제인권연맹에서 틀렸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4번에 국제통화기금, IMF. 이거는 당연히 정부 간 기구고요.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이건 뭐죠, 여러분들? 비정부 간 기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처음 보는 되게 낯설은 국제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낯익은 국제기구를 가지고서 답이 있나 없나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때 그 낯설은 국가기구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안전보장이사회, B는 국제사법재판소. 둘 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죠. A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현실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제 관계를 힘의 관계로 보는 거죠. 상임 이사국 강대국에게만 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유엔에서의 어떠한 운영 방식도 현실주의적 관점, 즉 힘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A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존재한다. 그렇죠. 안보리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죠. 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강제로 판결 내용을 집행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안보리 차원의 경제적 제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치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예전엔 강제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뭐라 그런다고요? 강제력이 없다가 아니라 강제력이 미약하나마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 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가맹국은, 즉 비회원 국가는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사국 양쪽이 신청하는데 이때 재판을 신청하는 당사국은 꼭 유엔에 가입 국가가 아니라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아닌 비회원 국가도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답이 4번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8순위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19순위 정치 참여 집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건 원래 참여 집단이라고도 하고 정치 참여 결사체라고도 하는데, 예.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 정치 참여 결사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정당이 들어가죠, 먼저. 그 다음 뭐 들어갑니까? 이익 집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은 보통 예전에는 압력단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에 압력을 행사하니까. 그 다음 또 뭐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시민단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 세 개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쳐서 또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정당. 일단은 정당을 먼저 정당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예. 그것도 설명할까요?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치적 견해.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는 정치적인 생각이죠.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예. 정치적 견해를 같이,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뭐를 목적으로?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그래서 정권의 획득이라고 할 때는 정치적 권력을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즉, 정치적인 견해를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갖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실질적인 정치로 뭐 한다 이제? 예, 그 집행하고 현실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집단, 결사체를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정당의 형태는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예. 단일 정당 제도가 있고요.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복수 정당 제도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 단일 정당을 채택하는 나라가 있나요?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이죠. 예.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엔 노동당, 뭐 중국엔 공산당 이런 식으로 단일 정당, 즉 정당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뭐 정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정당이 계속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당의 정치적인 견해들만이 계속 국가 통치의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될 뿐이죠. 즉 우리가 단일 정당 국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봐요, 보통. 예. 반면에 복수 정당 제도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국민들의 의견이 정권이 획득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하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 정당 제도를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예,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이런 말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만. 복수 정당 제도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란 소리예요, 그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정당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정확한 국가 호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주의 원칙에는 충실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정당이 단일 정당 제도니까요. 그럼 복수 정당이면은 정당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냐? 2개 이상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2개만 있는 나라가 있고 여러 개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개만 있는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양당제 국가라고 얘기하고,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바로 뭐라 그러죠? 다당제라고 하죠. 예. 양당제는 2개의 정당으로서 국정이 운영되면 양당제입니다. 어디가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영국이나 미국이 그렇죠. 영국은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있고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죠. 다당제는 그쵸, 여러분들? 3개 이상의 정당들의 참여로 국정이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다당제입니다. 최근에 또 새누리당이 이제 오늘 아침 10시에 분당이 됐나 모르겠네요. 27일 10시에 분당한다고
얘기를 그래서 분당하면서 뭐 분당 선언도 하고 창당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다당제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럼 양당제하고 다당제의 차이는 뭐냐? 그냥 요건 간단하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양당제는 당이 두 개니까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선택이 되게 용이하다. 그리고 선거 결과 두 개의 정당이 국정에 참여하니까 그렇죠. 그 자잘한 군소 정당의 참여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혼선이 생기지 않으니까 국정 운영이 좀 안정될 수 있다. 아셨죠? 반면에 다당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다양한 의사의 표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양당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 표출이 안 되는 반면에 다당제는 정당이 여러 개 있으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즉 소수의 의사도 충분히 정치 과정에서 표현될 수 있다.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당제의 경우에 당이 여러 개니까 만약에 A하고 B 정당이 싸울 경우에 A하고 B 정당이 싸우면 C 정당이 가서 중재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A하고 C가 싸우면 B가 중재할 수도 있고요. 즉 이런 정당 간의 대립이 발생했을 때 정당 간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다당제와 양당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까 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당제의 장점은 결과적으로 다당제의 단점이 되겠죠. 거꾸로 다당제의 장점은 양당제의 단점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양당제의 단점은 뭡니까? 소수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정당 간의 대립이 생겼을 때 중재가 어렵다. 다당제의 단점들은 뭐죠? 선택이 어렵고 당이 여러 개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쵸, 여러 정당이 국정에 참여할 경우에 자칫 국정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정당의 기능은 뭐냐? 기능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그쵸, 국민의 의견을 표출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줌으로써 정치적 사회화 기능도 하죠. 그 다음에 정당은 정부를 견제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부를 견제하거나 하는 것들은, 비판하는 것들은 정당에서 누구의 몫이냐? 즉 야당의 몫이겠죠. 야당의 몫. 예. 그 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와 의회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데 입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경우, 즉 제도와 정책을 집행하려면 거기와 관련된 법이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여당을 통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해요. 이때 여당이 정부와 같이 하는 회의를 바로 우리가 뭐냐면 당정협의회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요? 당정협의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면서 다수당이죠. 그럼 새누리당하고 정부하고 당정협의회를 하고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국회, 의회로 데리고 와서, 의회로 끌고 와서 협의한 사안을 의회로 끌고 와서 거기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당과 정부가 하는 걸 바로 뭐라 그런다? 당정협의회라고 하고 여당은 이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와 의회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정당은 새로운 정치인을 발굴하죠.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정치인들을 계속 뭐합니까, 여러분들?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죠. 예. 그 다음에 또 여론을 집약하기도 하고 여론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당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이러한 정당의 문제점인데, 예.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특정 개인이 중심으로 운영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이었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에 삼김들이 존재할 때는 정당이 마치 그 삼김의 정치적 어떠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당의 운영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이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운영이 되게 과두제화되어 있다. 이 과두제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되고, 또는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이 꼭대기 한 명의 그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즉 정당의 운영이 되게 관료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정당의 운영이 되게 비민주적이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성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진성당원은 뭐냐면 진짜 당원이에요. 진짜 당원은 어떤 당원이냐면, 그렇죠, 당비를 내는 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이 보면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면서도 정당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염증이나 회의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당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진성당원이 되게 부족하고, 진성당원의 부족은 다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정당의 재정 악화, 이런 것들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정당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은 어쩔 수 없이 그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당의 당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출판에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내서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책을 뭐 이렇게 100권씩 200권씩 판다거나 그런 일도 종종 있죠. 이제 그나마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단속이 되긴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당비가 부족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들은 그런 운영자금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온상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또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른 형태의 의사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당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뭔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들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은요,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좀 더 유리하도록, 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구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바로 뭐 있습니까? 노동조합, 노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회, 대한민국 약사회, 학원 강사도 학원 강사 연합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바로 학원 연합회도 있구나, 진짜 학원 연합회, 이익 집단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정경련 뭐 이런 것도 이익 집단이죠. 대한상공회의소 이익 집단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들은 뭘 하느냐? 자신들의 직업과 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직업적인 이익은 그 사적인 이익이 되겠죠. 사적인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이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인 직접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게 있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총노동단체들 중에 하나가 한노하고, 그렇죠. 한노 맞나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한노에서 정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노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이익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건 바로 로비입니다, 로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익 집단이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 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떠한 그 정치인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로비 행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디는 합법이다? 미국은 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의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많이 사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비행기나 제트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국방 비행기나 뭐 이런 걸 사올 때 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비를 받으면 부정부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미국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인한 그 무기 구입할 때 어떤 그런 정치적 그 어떤 그 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충돌 관계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로비가 우리는 그거 대부분 나라가 불법인데 미국이 좀 특이하게 합법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왜 로비라고 하냐면 그 예전에 미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그 기업이나 이익집단이 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사무실에 가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부탁을 했냐면 국회의사당 로비에서 많이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면은 이번에 무슨 법안 좀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무슨 법안에 좀 찬성 좀 해주세요. 가지고 이제 국회의사당 로비에서 많이 부탁을 했다 그래서 로비라고 한다 그래요. 아셨죠?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익 집단이 나온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배경은 뭐냐면은요. 첫 번째, 정당 정치 한계입니다. 또는 대의제 한계죠. 이게 뭐냐면 정당이나 그렇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간접민주 정치 한계라고 봐두시면 돼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회 분화죠. 사회가 분업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집단들도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큰 정부의 등장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있고 내가 있는데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되게 엄해요. 예.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엄마한테 많이 부탁 안 해요. 왜냐면 엄마한테 부탁을 해도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허락을 안 해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는 게 맞죠. 즉 엄마가 뭐 콩나물을 하나를 사더라도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가 시금치 한 단을 사더라도 아버지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하다못해 내가 책을 한 권 사서 엄마한테 돈이 필요해서 책값을 달라고 해도 아버지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엄마한테 부탁할 게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정부의 기능이 되게 작았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을 땐 정부한테 부탁해봐야 정부가 해줄 게 없으니까 정부한테 뭘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한테 부탁하지 않으니까 정부한테 부탁할 만한 굳이 집단도 기구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정부의 기능이 되게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한테 부탁을 하면 뭔가 많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을 정부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의 문제점. 첫 번째, 이익 집단이 너무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쵸, 여러분들? 정부에게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자칫 정책 결정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또 이익 집단은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여론을 호도하기도, 그러니까 여론을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예.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경우에 사익을 추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익의 위배,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익 집단의 문제점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예. 뭐 그거 말고도 문제점이 좀 있을 텐데 한 번 더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민단체죠. 시민단체는 사회 공익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다. 예. 일단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배경서부터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의제의 한계죠. 또는 정당 정치의 한계. 즉
간접민주주의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 정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예, 새삼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국가 간의 어떠한 연대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다가 국가 간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다른 나라에는 이런 단체도 있더라.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감옥에 가둬지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인권단체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서 그런 인권단체가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연대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사회 다원화하고 또 관련돼 있다라고 봐두셔도 돼요. 예. 사회가 되게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약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다?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철거민단체 이런 거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으니까 철거민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없었던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도 또 따라서 등장을 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시민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국가,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예.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 여론을 조성하거나 또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주면서 정치적 사회화의 기능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민단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단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냥 이건 우리나라 단체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 재정 부족이에요. 재정 부족.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업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 왜? 소비자 주권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다시 내려와서 재정이 부족하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들이 그 뭐라 그러죠? 회비를 내야지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회원 가입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누구한테 후원을 받냐면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한테 후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거죠. 그 비판해야 될 대상한테서 후원을 받으니 비판의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시민단체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 부족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또 단점들은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수 유명인들이나 명망가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뭐 시민단체들 보면 꼭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나 뭐 대학 교수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동운영위원장이나 공동대표로 꼭 앉혀놓고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니까 그런 유명인들을 통해서 참여를 좀 많이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화점식 시민단체, 백화점식 시민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지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비판하는데 이것도 비판하고 환경도 비판하고 뭐 철거도 비판하고 모두 비판하고 하니까 비판은 잘하는데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게 좀 많이 약화됐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민단체도 이제 그 시민운동의 어떠한
경력이라 그럴까? 이력들이 되게 길어지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정치참여 집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더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참여 집단들에 대한 비교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할게요. 예. 첫 번째 정당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 있고요. 시민단체 있죠? 예. 일단은, 비교, 예. 목적을 보면은요. 예. 정당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죠, 여러분들? 그쵸. 정권의 획득이 목적이고요. 이익 집단은 직업의 이익이니까 어떠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시민단체는 뭐가 목적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다들 직접 간접적으로, 예. 정치 권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정치적 정보나 지식을 주는 정치, 사회화 기능도 수행하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치 의사 결정에서 예. 직접적인 참여 주체가 아니라 간접적 참여 주체라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간접적 참여 주체다.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되는데 선생님 정당은 직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정당이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과정 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 간접적 정치 주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 참여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간접적 참여 주체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그럼 정치에 있어서 관심 분야를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은 정권을 획득해서 정치를 직접 하려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반면에 이익 집단은 사적인 이익이니까 자기네 이익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농민단체, 이런 농민단체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노동자 단체, 노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그 농지보전금이나 아니면 농민들에게 일정 정도 보상금을 주는 것들, 뭐 흉년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태풍이 불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익 집단의 관심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거는 좀 관심의 범위가 좀 약간 포괄적이죠.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을 실현해야 되고 약자가 발생하니까 그 관심 분야가 되게 포괄적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 정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까 최근에 새누리당이 분당을 하는 거죠. 책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예, 뭐 나는 못 물러나겠다.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지금은 물러났지만 그때 한동안 물러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근데 또 이제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또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 정당에 사퇴한 분들도 있었고 정당에서 아예 나와서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익 집단은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 책임은 없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도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정리해서 비교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한번 넘어갈게요. 몇 번 문제 풀어야 되나요? 2번 문제하고 4번 문제 풀게요. 예, 2번 문제, 4번 문제요. 2번. 다음 그림의 A와 C는 정치 참여 주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A, C는 각각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에 하나이다. 첫 번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단체는 유일하게 누구죠, 여러분들? 정당밖에 없죠? 그러면 A가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하고 C가 이제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인데, 예.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얘라고 대답했으니까 C가 바로 뭐죠? 이익 집단이죠. 그럼 정리하면 A는 정당이고요. B는 시민단체. 그리고 C는 이익 집단이죠. 예,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A는 시민단체이다. 틀렸죠. B는 C와 달리 자기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B가 아니라 C니까 말을 바꿔야겠죠. C는 B와 달리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C는 대의 정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B, C는 대의 정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정당은 어떻게 보면 대의 정치 과정 자체에서 만들어진 거지 대의 정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대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뽑히기 위해서 정당을 구성한 거죠. 예. 그 다음에 A, C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 의사결정 주체는 아니고 대부분 다 뭐다? 간접적 참여 주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그러면 답은 몇 번? 디귿하고 리을이니까 4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복수정당제의 두 유형 기역 니은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전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 기역이 바로 뭡니까? 기역이 바로 양당제죠. 그럼 니은은 바로 뭘까요? 다당제겠죠,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의 반응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당연히 다당제가 높겠죠. 제가 거꾸로 했죠, 여러분. 죄송해요. 예. 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역이 다당제죠. 그리고 니은이 양당제입니다. 예,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예.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양당제가 높고 다당제는 낮다. 예.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기역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 단독내각이 아니고 뭐가 구성이 되면 연립내각이 구성이 될 경우에 정당 간의 연립이 와해되면 내각이 붕괴되고 새로 내각이 또 구성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다당제가, 그러니까 즉 의원내각제인 경우에 그 국정에 참여하는 정당이 여러 개, 군소정당이 난립을 해서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면은 국정 혼란이나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 즉 의원내각제들은 주로 뭐 한다? 양당제를 많이 채택합니다. 그래서 양당제를 채택하면 군소정당의 난립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당, 그 거대 정당이 확실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단독 내각이 수립되고 그럼 국정 공백이나 국정 혼란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기역은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당제 국가는 독일, 일본, 노르웨이가 대표적이죠. 물론 여기 프랑스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양당제 대표 국가는 누굽니까? 미국과 영국이죠. 예, 그래서 선지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보다 기역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건 양당제겠죠. 예. 니은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기역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아무래도 그처럼 여당과 야당 간의 정권 교체가 훨씬 더 쉬운 건 당이 여러 개 있는 다당제겠죠, 여러분들. 맞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푸시면서 또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막상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일본에 가본 적도 없는데 꼭 그 나라 정치 지도까지 알아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몰라도. 몰라도 시험에 나온 건 풀긴 풀어야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푸느냐? 아주 간단해요. 내가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면 나머지 선지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가 조금이라도 틀린 구석이 있으면 답은 몇 번? 2번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일과 일본, 노르웨이의 정당제를 알아서 푸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선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제껴나가면서 그 중에 틀리지 않은, 그러니까 그 중에 남은 거 하나를 답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다 아는 내용이 아니라 혹시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그 모르는 걸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걸 가지고 풀고 그 아는 것들 중에서 답이 없으면 모르는 것을 답으로 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꼭 100% 알아야만 푸는 건 아니니까 혹 선지 중에 모르는 게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맞춘다면 선생님 제가 이게 알아서 맞춘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알아서 맞춰도 맞춘 거고 몰라서 맞춰도 맞춘 거고 어차피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많이 찍어서 맞추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